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과거와 다른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반응, 이 부분을 주제로 시황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 넘는지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월요일 날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돌파를 했어요. 물론 지금 계속 4.5%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번 주까지는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다가 이제 4.5를 넘기 시작하니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5를 넘어서가는 흐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반대로 4.5를 넘다가도 다시 4.5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10년물 국채금리 4.5%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도 4.5%를 살짝 넘겼죠.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위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는데, 아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갈 요인은 좀 적어 보이죠. 오히려 위로 올라갈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 지금의 이 상황은 계속 시장이 그거를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고 등급에서 한 등급씩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무디스가 내린 이후로 이제는 S&P, 그 다음에 피치, 무디스 모두 다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2011년 8월 달에 처음 내렸고, 피치는 23년 8월에 내렸습니다. 이때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하긴 했지만 환율은 모두 다 급등했었습니다. 즉,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달러 현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달러의 위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러 현금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이번에는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달러도 같이 약세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위로 튀지 않고 오히려 밑으로 눌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신용등급 강등은 과거와 지금 시장이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신용등급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거고, 정부 부채의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위험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시간을 두고 S&P든 피치든 아마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트리플 A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낮춰주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5년 안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5년 안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기존 데이터를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리고 버핏도 이번에 이제 마지막 주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달러를 걱정하면서 끝냈어요. 달러가 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표명하고 뒤로 물러섰는데,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죠.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등급 강등이 있다 하더라도 달러 현금의 수요가 느는 거는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메커니즘인데, 이 메커니즘이 깨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파월도 최근에 이제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 변경을 시사를 하면서 장기금리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8월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 같긴 한데, 9월 FOMC 전까지는 그러면 파월은 매파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6월에 발표되는 하드 데이터는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오겠죠. 왜냐면 관세를 유예했으니까. 그리고 물가 데이터는 6월 달에 발표하는 건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7월에 발표되는 것부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고용 데이터에 어떤 드라마틱한 하락이 없다면 파월은 계속 버티기, 그러니까 금리 동결 이렇게 버티기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핑계로 계속 그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 FOMC는 당연히 매파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책 프레임워크의 변경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게 8월 잭슨 홀 미팅 때 분명히 발표할 거예요. 당연히 내용 자체가 매파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6월 FOMC가 됐던 8월 잭슨 홀 미팅이 됐던 둘 중 하나의 스케줄에서 분명히 파월도 미국 재정에 대한 경고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준의 정책은 약간 좀 매파적으로 약간 좀 무게가 실릴 수 있다. 9월 FOMC 전까지는. 9월 FOMC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만약에 9월 FOMC까지 매파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올해 뭐 금리 인하 연말에 한번 하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연준은 지금 하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우고 움직일 테니까 하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죠. 관세를 유예했다고 해서 하드 데이터가 좋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쨌든 경기 둔화는 못 막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관세를 유예했다고 해도 관세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의 뭐 심각한 약세보다는 기준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나온다는 거지 하드 데이터가 괜찮게 나온다? 그렇게는 예상은 아직 안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이제 7월부터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튀는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은 미국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보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기금리를 이제 건드리게 되면은 그때는 뭐 연준 쪽에서도 자산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채권 쪽으로. 그러니까 장기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꺼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제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연준도 이제 다시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이게 뭐 일시적으로 막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닐 거고요. 분명히 일단 연준에서는 막되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 만들고 뭐 움직인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코인 발행사들이 장기채가 아닌 단기채 위주로 그냥 매수를 해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기가 약간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 관점을 바꿀 만한 뭔가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10년물 금리 컨트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말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이제 그거를 알고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통제가 안 되면은 연준에서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연준이 일본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일본이 지금 그렇게 했죠. 무제한적으로 장기채를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왔었는데, 그러면은 일본은 뭐 그렇다 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귀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 관점으로 좀 돌아와 보면 중장기 관점으로 달러 약세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강제 경제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달러 약세 경제 사이클로 지금 메커니즘이 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집중해야 할 투자 자산 역시 무조건 달라져야 하고요. 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의 10년 넘게 강달러 경제 사이클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 환경만 경험한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 미국 주식 올인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올해가 이러한 사이클이 변곡되는 유력한 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디커플링 현상도 자주 목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달러 약세 경제 사이클에서 그랬던 것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의 디커플 현상 충분히 자주 목격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년, 2년은 몰라요. 근데 1년, 2년 이후, 그 이후 연수가 누적될 때마다 그때부터는 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익률의 격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미국 주식 올인 포트폴리오를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도 좀 스터디를 하신 후에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이 과열 구간이니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